네, 안녕하세요. 저희 관세율표 25년도 42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게 된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시험을 위해서 진짜 거의 몇 년간, 혹시 몇 개월간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 그간의 노력을 다 쏟으셨을 텐데 열심히 하셨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시험 문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바로는 문제가 원래는 6문제씩 출제되다가 4문제 출제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약간 정형화되면서 문제 출제하시는 유능하신 분들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면 점수 배점이라든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캐치하고 안내하고 제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번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한데 굉장히 문제의 퀄리티라든가 수준도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주규정 하나에 10점을 배점했다 이런 거를 떠나서 왜 그거를 냈고 어떻게 문제 간의 물음이 연결이 되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좀 굉장히 심도 깊게 출제를 했다라고 느껴지고요. 문제의 사례형까지도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그냥 이걸 점수화하기 위해서 채점을 문제를 냈다라기보다는 전체의 맥락을 보면서 이 정도 분량의 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야 제 시간 안에 이제 정확하게 공부하신 분들께서는 정답을 썼고 예비 관세자가 아니라 관세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수준이 되게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풀이를 시작하기 이전에 문제의 요지가 요구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약간 큰 틀을 먼저 잡아본다라고 하면 이제 예전처럼 설명하시오, 논하시오 등의 문장 자체가 나오지 않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답을 썼었어야 하는 문제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음 1에서 어떤 주규정을 기술하시오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기술하시오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주규정을 쓰는 것 또한 물론 맞긴 하고 그게 점수화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규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논해서 그 요지에서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답안으로서 녹여냈었어야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쓰시오도 있었죠. 단순히 특정 류를 써라라는 등의 문제는 간단 명료하게 거기서 요구하는 것만 딱 쓰고 넘어가라 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었어야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투입하는 정도라고 할까요? 노력의 정도도 정해져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씩 봐보면 제일 먼저 문제 첫 번째 30점짜리로는 가정에서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특정 토성류 꽃병에 대한 물음이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 처음에 문제가 딱 제시가 됐을 때 주로 물음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만을 가지고 항상 판단을 하고 답안을 기술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 문제 1에 써있는 문장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힌트를 캐치할 수 있고 그래서 정답에서 요구하는 걸 뭘 범위 내 어느 범위 안에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써야 되는 문제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서 장식용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토성류로 만들었다. 어떤 게 꽃병. 요게 일단 핵심이고 이거에 대한 주 규정과 분류 규정을 기술하도록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점수 배점이 굉장히 크게끔 기술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25류 주제 1호를 기술하라라는 내용으로 10점이 배점이 됐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그 주규정 딱 그 문장 몇 개 쓴다라고 해서 10점을 다 주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문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같이 함께 목차화해서 기술을 해줬었어야 좀 더 높은 점수를 취득하는데 이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규정 시작 자체가 이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25류 주제 4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문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시간이 된다면 답안으로 녹여냈으면 이 10점을 다 받아내는데 이상이 없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장 자체가 규정 하나이긴 하겠지만 굉장히 길기도 길고 내용 하나 오밋해버리면 그걸로써 감점이 발생하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집중해서 암기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주규정 자체는 이상 없이 정확하게 기술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문맥상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뭐 2507호 고령토 같은 뭐 하소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것처럼 원래 배소하거나 하소 처리하거나 뭐 혼합했거나 각 호에서 따로 규정해 처리한 것 외의 것들은 25류에 분류할 수가 없는데 일부 제한적으로 호의 용어 자체에서 허용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내용을 함께 기술해 줬으면 좋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붙어있는 뭐 25류 주제 4호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라는 표현도 어스컬러라는 제품에 대해서 하소하거나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주규정 제4호와 제2530호에 분류되는 그 밖의 곡물류 제품에 대한 내용도 같이 써주셨으면 점수 100점 받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오랜 시간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높은 집중도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물음 1, 물음 2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주규정 자체는 다 기술을 잘 해주셨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음 2에서도 그러면 25류에 해당하는 토성류를 가지고 꽃병을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25류에서는 이런 특정 제품, 완성 가공품류들이 분류될 수 없다라는 걸 캐치를 했다면 걔네들이 13부로 넘어가면서 68류, 69류, 40, 76 이쪽으로 분류가 될 거다라고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꽃병에 대한 분류 규정을 검토하기 위한 주규정을 쓰라고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68류 주제 1호는 제외 규정이었습니다. 이 제외 규정 자체가 양도 꽤 돼가지고 광물성 생산품으로 만든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68류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애들을 좀 용도라든가 기능적 특성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구분해서 암기하고 정리해 놓지 않았다면 전체를 완벽하게 기술하는 데에 좀 한계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뭐 과목에 있는 25류의 물품 요거는 쓰셨겠죠. 그거 이외에 이제 96, 91류 이런 것들은 기술을 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전체 내용을 다 기술하셨어야 이 높은 점수 16점을 좀 취득을 하지 않았을까. 그 제외 규정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면서 왜 이제 68류에서 제외되는가 이런 내용도 같이 써주셨으면 참 좋았겠죠. 왜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런 것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원하는 답을 전체 다 기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기술한다라고 하면 목차화해서 각각 구분해서 딱 열거하고 명시해 주는 게 참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공부 역량이라든가 수준이라든가 차이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 차이점을 내가 점수화하는 데에도 방법의 차이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굳이 목차화하지 않고 줄을 나눠 쓰면서 내용적으로 완벽하게 구분이 되는 식으로 기술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점수를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채점자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예쁘게 목차화해가지고 꾸며다 보면 오히려 필요한 정보가 누락될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그걸 생각하다가 놓치는 경우도 덜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목차화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또 정확하게 요구하는 말을 하도록 노력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8류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기술을 했어. 그 범위 안에는 69류로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69류 주제 1호도 같이 기술하라라고 하면서 16점을 배점했습니다. 69류 주제 1호는 해설서에 있는 내용이 7자 개정으로 주기적으로 승격화돼가지고 그 전에는 단순히 6901호부터 6903호까지 외에 나머지는 6904호부터 145까지 분류된다는 내용만 있었는데 그거 말고 어쨌든 69류로 분류되는 도자 제품의 정의 자체가 광물성 원재료를 가지고 이거를 성형해서 소성 가공 처리한 후에 만들어지는 물품이다라는 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목과 다목이 추가적으로 기술되면서 이제 8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수송한 거는 인정하지 않겠다 등의 내용과 어떤 원재료를 써야 된다라는 다목 내용이 같이 기술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목에서 주제 1호 다목에서 69류로 분류되는 이 도자 제품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내용도 같이 쓰여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무엇으로 이 꽃병을 만들었는지와 같이 연계되면서 물음 3번에 대한 답을 기술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물음 3번을 쓰는 것 자체가. 저도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뭐
68류랑 69류로 한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장식응용으로 사용되는 꽃병이 그럼 여기 두 개 뭐 이렇게 해서 4점이려나? 뭐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생각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호의 용어, 분류 체계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가 있지 않았으면 답안 기술하는데 좀 쉽지 않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96류, 69류 주제 1호랑 엮어가지고 69류 같은 경우에는 장식용, 가정용 및 장식용 제품이라고 해서 딱 특계되어 있는 단일의 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913호를 딱 썼으면 됐었을 텐데 그 이외의 나머지 호에서는 요 가정에서 또는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명칭이 없었어요. 나머지는 그럼 3점짜리는 68류에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68류의 호의 용어를 뒤져보시면 가정용이라든가 장식용이라는 단어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재료를 썼는지를 기준으로 그 원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답안지로 녹여냈어야 정확한 호를 캐치하셨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일 먼저 68류 중에서 6802호가 기술이 돼야 됐었고 그에 따른 호의 용어도 기술을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6802호가 호의 용어도 되게 길어요. 이 가공용, 석비용, 건축용 석재와 이들의 제품 뭐 해서 괄호도 있고 뭐 되게 길거든요. 근데 거기서 핵심은 어쨌든 그런 가공용, 석재용, 건축용 석재랑 이들의 제품이라고 해서 제품이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게 핵심이었죠. 그 제품에 대해서는 이런 원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석재의 주요 특성이 있긴 하지만 장식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해설 내용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서 내용도 얼추 알고 있으셨어야 6802호가 여기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걸 캐치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68류 뒤쪽으로 가면 온갖 제품들이 분류가 되고 있죠. 그 중에서 플라스터로 만든 제품이라고 해서 6809호에 기술하고 있어요. 요것도 플라스터를 원재료로 하는 각종 제품군이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 해설에 장식용으로도 적합하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 예시로서 다 꽃병이 같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요것들은 그 68류 같은 경우는 15호까지 있는데 해설을 일일이 다 보면서 캐치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거의 뭐 점수 안 줄 거야 라는 식으로 낸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6809호가 호의 용어와 같이 기술됐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적으로 기술됐어야 되는 거는 6810호가 기술돼야 했습니다. 시멘트라던가 아니면 인조석 제품류들이 이쪽에 분류가 되고 있고요. 걔네들도 시멘트와 일정 비율 혼합해서 사용되는 것들 중으로 장식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건들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요. 요것들을 쓰는 게 조금 쉽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이외에 뭐 성면 제품이라든가 가공한 성면 제품 이런 것들도 6811호나 6812호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 뭐 2탄 제품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걔네들은 그 광물성 원재료의 성질을 생각해 보시면 가정용에서 장식으로 과연 쓸 수 있겠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그건 좀 불가능하죠. 성면 같은 거 제가 발암물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장식용 꽃병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도 만약에 캐치했었으면 답을 한두 개라도 더 쓰셨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됐다고 하면 이거는 그래도 저희 69류에 있는 69135 정도 쓰시고 나머지 3점, 아까 30점 중에 3점 정도야 라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 편하게 다음 문제를 접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잘 쓰셨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고생 많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4점을 받겠다고 열심히 고심 끝에 문제를 풀고 나서 다음 문제를 딱 봤더니 갑자기 가관의 문제가 나왔어요. 국내주에 대한 규정 일부를 발췌해서 가져오고 그에 대한 물음 몇 가지에 대한 답을 쓰라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국내주 내용이 열대산 목재 열거 그냥 해놓은 거예요. 제가 아마 제 수업 때는 저희 이거 시험 나오면 쓰지 마시죠. 이렇게 수업을 했었던 거 기억하는데 그냥 뭐 수렌이라든가 사키 이런 것들 열대산 목재로서 441, 2.1, 3.1인가 이쪽으로 분류가 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볼 줄 알았는데 예시만 이렇게 해놓고
HS 협약에 대한 걸 쓰라는 내용이 메인으로 나왔어요. 일단은 국내주가 있는 관세율표에서 국내주가 있는 류를 쓰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술하시오라고 안 나와 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건 단순히 간단 명료하게 류 5개 띡띡띡 쓰고 나왔으면 끝났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점수 배점도 딱 5점, 5개니까 개당 1점씩이란 얘기겠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탕류, 설탕 분석 시험하는 거 단평강도수 시험 방법 어디 쓴다? 국제설탕분석통일위원회 쓴다라고 해서 17류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류가 기술됐었어야 되고요. 다음으로 20류에 이제 저희 완성가공 조제 식료품 쪽 분류되는 애들인데 채소류, 과실류 이쪽 찌거나 삶거나 한 고구마나 옥수수나 볶거나 튀긴 은행들 X선 단면이 뭐 박살나야 되고 이런 내용 하나 있었죠. 내용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왜 류를 그냥 쓰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얼추 20류 쓰고 넘어갔으면 됐어요. 만약에 이거 기술하시오라고 했으면 17류의 뭐 당 평강도수 방법은 어디 위원회에 따릅니다. 이런 내용까지 썼었어야 될 텐데 단순히 쓰라고 했으니까 류만 띡 쓰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아까 보셨던 예시가 나와 있던 44류도 써주시면 좋겠죠. 44류 쓰시고 나머지 기억 안 난다 3점 받고 넘어가겠지만 다 쓰면 좋죠. 그리고 저희 기계류 쪽에 정밀기계류 쪽 내용이 있었고요. 이제 특수용도 사진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손목 시계류들, 귀금속 입힌 거나 귀금속 박은 것들로 만든 그거에 대한 내용이 91류에 국내주로서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음 1번은 이 류 5가지 띡 쓰고 넘어가면 됐었어요. 근데 나머지 15점짜리로 HS 협약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라, 설명하라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약간 분류 체계와 주규정 및 이제 관세율 표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기술하기 굉장히 껄끄러웠을 수 있는 문제인데 점수 배점도 컸어가지고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여기 주제 HS 협약 제3조에서는 체약 당사국의 의무라는 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냥 간단하게 맨날 HS 코드 처음 딱 시작하게 되면은 관세율표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그냥 약속한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6단위까지는 세계 공통적으로 쓴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요 3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3조에 대한 내용을 이제 3조 1항 가호, 나호, 다호는 또 빼고 가호와 나호에 대한 것만 기술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조 제3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라고 해서 각각 구분해서 15점 배점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솔직히 물론 문장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쓰고 똑같이 쓰려면 쉽지 않았겠지만 그냥 HS 협약에서 의미하는 통일 체계인 류, 소호, 뭐 주, 호나 부나 이런 소호나 이런 체계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사용을 하고 변경하지 말고 반영해서 쓰라 이런 내용이 메인인 거거든요. 그리고 뭐 체계 이런 것도 바꾸지 말고 쓰고 혹시라도 6단위 이후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뭐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개 범위에서는 이제 국가 안보라던가 비밀 유지를 위해서 공개할 수 없는 것들은 배제한다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체약 당사국의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글쎄요.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HS의 국제협약이다라는 내용을 근간으로 봤을 때는 우리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가 원인이 되는 협약이기도 하고 그 협약이 가입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내용을 생각해보면 문장을 기술하는데 정확하진 않겠지만 아예 못 쓰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목도 이제 여기 물음 2번째에 있는 3조 3항의 내용을 기술하라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6단위까지만 전 세계에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HSK라고 해서 10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위 6단위를 초과해서 작성하는 거를 자율적으로 가능하게끔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3호 내용이어서 그 정도만 딱 쓰셔도 완벽하게 15점을 다 캐치할 수는 없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를 아예 못 쓰신 분들에 비하면 꽤나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 1에서의 세 번째 물음이라든가 문제 2에서 두 번째 물음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심도 깊은 공부를 하신 예비 관세사님들하고 단순히 암기 위주로서 공부를 하신 예비 관세사님들에 비해서 점수 격차가 좀 많이 크게 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채점자 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문제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또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문제 3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출제자분들께서 이걸 감안해서 문제 1번에 주기정 딱 3개 뭐 이 정도만 제시를 하고 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배려를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는 어느 한 단어도 빼먹지 말고 다 캐치를 했었어야 돼요. 모든 게 다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재포장 없이 세트로 소매 포장했다. 요거부터가 일단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고요. 그리고 각각 물음에서도 우리 첫 번째 물품 동그라미 1 같은 경우에는 얘를 품목 분류하려고 하는 거지 주 원료 경화제 용도 이거는 그냥 얘의 품목 분류를 위한 서포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 원료가 감광성 플라스틱 수지고 안료, 광, 게시제 이런 것들을 철제 용기에 내용량 300g으로 포장했고요. 그 과정에서 경화제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크릴 에스테르 모너랑 에폭시 수지 이런 걸로 만들어진 경화제가 또 같이 포장 300g 들어가 있습니다. 용도는 반도체 재료를 포토리소그래피라고 하는 기술로 제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쓰인대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무튼 그렇대. 근데 이것만 가지고 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를 해야 돼. 물음 2는 이것보다는 그래도 좀 한숨 돌릴 수 있게끔 편물제 바지, 머플러, 직물제 셔츠, 직물제 싱글리트가 세트로 포장되어 있다라고 세트 여기다 써놨는데 또 한 번만 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물품 3번은 이제 비금속 수업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건 천알빗자죠. 비금속이 아닌 비금속이다라는 소리예요. 으로 만든 손톱 깎는 기구나 또 비금속제 손톱 클리너나 여기서의 비금속은 금속이 아니다, 아닐 빗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금속 말고 플라스틱이라든가 경질 고무라든가 딱딱한 뭘 썼겠죠. 돌멩이라든가 그런 걸로 만든 손톱 광택기가 플라스틱 케이스에 함께 포장돼 있다. 요거 다 캐치해 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 하나에도 답을 해야 되는 물음이 4개나 됐었는데 그걸 해독하기 위해서 미리 캐치해 주셔야 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물음을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 물음은 아까 물품 1번 뭔지도 모르겠던 감광성이었죠? 감광성 플라스틱 수지를 주 원료로 하는 어떤 물품이 있대. 근데 그거를 주 원료와 경화제를 사용 전에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에 HS류를 쓰고 그 분류 이유와 규정을 그 이유에 맞는 규정을 기술하시오. 말 그대로 너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왜 그렇게 검토해서 답을 썼는지 정확하게 논점을 캐치해서 답을 내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어쨌든 물품 1을 만들어낼 때 얘네가 쓰이는 거고 사전에 혼합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핵심 힌트가 들어 있었어요. 물음 2번을 연결해서 보시면 똑같이 물품 1에 대한 내용인데 얘는 혼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물품 1을 가지고 동그라미 1을 가지고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이럴 땐 어떻게 분류해, 이럴 땐 어떻게 분류하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물음 1은 점수 배점이 7점이고요. 물음 2는 점수 배점이 8점이에요. 요 1점의 차이는 감히 제가 판단컨대 물음 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부한 일반적으로 기본 이론 시간대나 이럴 때 공부한 통칙이랑 규정만을 가지고도 답을 낼 수 있고요.
물음 2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의 해설서 내용도 알고 계셔야만 답을 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심도 깊은 지식을 더 공부를 했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이거 7점, 이거 8점 이렇게 구분해서 점수를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풀려면 원래부터 다시 판단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뭔지 모르겠고 저희가 전반적인 관세일표에 두루두루 공부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시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봐보면 감광성, 어디서 봤죠? 감광성이라는 단어? 저희 6부 사진, 영화용 감광성으로 노광하지 않은 이런 감광성이라는 단어 봤고요. 37년 주규정에서도 사진이란 어떤 감광성 편의 가시상을 형성하는 행위를 한 물품을 사진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감광성이라는 단어가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거를 나타낼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빛을 활용하는 그런 거구나라고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고 원재료가 플라스틱 수지이고 경화제도 원재료가 플라스틱이에요. 이런 걸로 들어가 있어. 근데 용도를 봤더니 반도체 재료를 포토리소그래피 기술로 제조하는 데 사용한대요. 몰라 이게 뭔 기술인지 모르겠는데 포토를 썼대. 리소그래피라고 하는 건 포토는 빛을 가지고 리소그래피라고 하는 거는 인쇄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면. 그래서 반도체 재료를 가지고 빛을 쏴서 내가 원하는 회로나 뭔가 이거를 인쇄로 찍어내는 행위를 하기 위한 용도로서 이 물품을 쓴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찍어내는 행위, 인쇄 행위를 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하는 거는 단순히 37료 쪽에 분류되는 물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용 단일 물품이라고 해가지고 포토 행위로 딱 빛을 활용해서 가시상을 형성해서 찍어낸 물품들이 분류가 된다라고 얼추 유추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 기술력만 가지고. 말이 되게 어려운데 3707호에 사진용 단일 제품이라고 하는 게 분류되고요. 괄호에 쭉 써 있으면서 특정 모양으로 만든 소매용으로 한정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광성 기능이 투입되는 사진용 물품들이라든가 포토 기능을 수행해서 뭔가 제조하는 행위가 되는 물품들이라든가 다 37류 표제 사진용 필름 이런 물품하고 연관성이 있다. 근데 37류에서는 소매 포장한 물품을 딱 하나의 호에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37075. 그래서 요거를 캐치하실 수 있었어야 돼요. 원재료가 뭐로 들어갔는지는 솔직히 관심 없어요. 거기에 경화제를 썼는지 주원료가 플라스틱이든지 고무든지 돌멩이로 만들었든지 상관없어. 근데 그거 가지고 어쨌든 이 소매 포장된 이 물품 가지고 쓰려고 하는 거는 반도체 재료를 포토리소그래피 기술로 제조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재료 만드는 거니까 이거 8486호 아닐까 오만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6부나 7부 내로 들어가는 거다라는 힌트는 요 물음에서 찾으셨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는 물품을 사용 전에 일정 비율로 혼합해서 쓸 거래. 요 문구는 또 어디서 봤죠? 저희 6부 주제 3호 아니면 7부 주제 1호에서 봤습니다. 7부는 플라스틱인데 우리는 플라스틱을 원재료로만 썼지 제품이 플라스틱으로 됐다고는 여기 절대로 안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만약에 수험생이 각 호의 해설을 보지 않고 이 문제를 접한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최대한 힌트를 따가지고 이 물품이 37료로 간다라는 거를 캐치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힌트를 계속 뽑아내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실제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이 반도체 재료를 포토리소그래피 기술로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물품은 370.7.905에 열거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 해설에 그냥 써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모든 해설 내용을 다 캐치해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해설 내용을 캐치한 적이 없었다? 근데 이거 누가 봐도 6부나 7부 중에 어디 하나 들어갈 것 같다라는 감이 잡힌다? 그 감은 문제에서 다 찾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진용 물품 중에서 소매용품으로 제시된 게 어디에 분류가 되지?
고민 한번 해보시고 왜 그렇게 분류가 되지? 고민 한번 해보시면 3707호가 작성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물음 1하고 물음 2는 규정만 가지고 해석을 했느냐, 해설서가 쓰였느냐를 차이로 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의미하는 포토 리소그래피 기술, 이게 37075 해설에 있다라는 내용을 써도 물론 되겠지만, 아시면 쓰겠지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물음 1 같은 경우에는 37류를 답안으로 먼저 썼어요. 목차 1 잡고 류 37 썼어. 그거에 대한 분류 이유를 기술을 할 때 제가 만약에 이걸 정답으로서 쓴다라고 했으면 통칙부터 시작해서 통칙 제1호에 따라서 물품 분류는 호의 용어와 관련 분류 주 규정에 따른다는 게 먼저 우선시가 되고, 이 37류가 속하는 육부 주제 3호에서는 이제 2가지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대해서 이제 요렇게 저렇게 세트로 되어 있고 동시에 제시되고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했다라고 하고, 사용 전에 혼합해서 쓰이면 6부나 7호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칙 1에 대한 내용 쭉 쓰면서 6부 주제 3호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 호 또는 류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호나 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6부 주제 2호가 쓰여지면 될 거예요. 6부 주제 2호에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했거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여러 가지 3004호나 쭈루루룩 3707호나 이런 호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고 이 표 온리 그 호에만 분류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주규정을 가지고도 이거는 3707호, 37류다라는 게 딱 파악이 됐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분류 이유에 대한 그런 내용, 그래서 통칙 규정 가지고 주규정 요 2개 따고 3707호의 용어에서 소매용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재포장 없이 세트로 소매 포장한 포토 리스코그래피 제조용으로 쓰이는 물품으로서 37류에 분류가 된다라고 분류 이유를 기술했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규정을 또 써야겠죠. 분류 이유 한 2-3줄 대충 쓰시고 그에 따른 규정은 여기다가 이제 쭉 쓰시는 거예요. 통칙 제1호 쓰고 6부 주제 3호 쓰고 6부 주제 2호 쓰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3707호 호의 용어도 딱 쓰면 됐던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근거 내용도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고작 7점 받습니다. 7점 받았어. 그러면 8점짜리도 이제 풀어야겠죠. 8점짜리는 해설서 내용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저희는 같은 물품을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걸 기준으로 6부 주제 3호의 내용은 사용 전 혼합됨 없이 순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경우에도 6부 주제 3호가 쓰여야 되는 건 맞지만 6부 주규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규정의 해설서 내용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류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류는 제껴두고 분류 규정을 봤더니 분류 이유 6부 3호에서는 안 된대. 그럼 뭘 검토를 해야 되죠? 주규정이라든가 호의 용어에서 명확하게 검토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통칙 제2호 또는 3호로 넘어가야 되는데 2호는 당연히 아니겠죠. 통칙 제3호로 가야 돼요. 통칙 제3호를 적용하려고 봤더니 이거 재포장 없이 세트로 소매 포장했네? 소매용 세트 규정이 떠오르셨어야 되고요. 그 내용으로 인해서 이 소매용 세트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퐁듀 시기자식이 쓰시고 포장 형태 쓰시고 판 위에 제시됐다 이런 내용 쓰시면서 통칙 제3호 내용이 기술되었어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 원료가 아까 감광성 플라스틱 수지였고 경화제는 서브였죠. 그래서 본질적 특성이 그 감광성 플라스틱 수지로 만들어져 있는 무언가에 있다라고 봐서 이 물품 자체가 37류로 간다라는 것을 유추를 하실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규정 두세 개로 끝났고, 이거는 특정 주규정과 통칙에 대한 해설 내용까지도 함께 명시를 해서 풀이를 했었어야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 두 가지 1점 정도의 추가 점수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슬슬 거의 대부분 이슈화 될 수 있을 법한 호의 해설 내용들까지도 캐치해 가면서 수업을, 강의를 듣거나 혼자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굉장히 심도 깊은 문제였다라고 저는 해설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음 1, 2 끝났고요. 아직 3, 4나 남았어요. 근데 3, 4는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여기 관사님께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약간 누락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물품 이 동그라미 2는 이제 방직용 직무 의류들이었죠. 근데 걔네들이 세트로 포장돼 있대요. 그리고 세트로 포장되어 있는 각 물품들이 어떤 원재료를 썼고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 대충 써 있어요. 근데 싱글리트는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 안 쓰여 있습니다. 요거 누락하셨으면 아마 점수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 이제 이런 다양한 바지나 셔츠나 싱글리트나 얘네들을 품목 분류를 할 경우 근거 규정인 11부 주제 14호와 61류 주제 9호 내용을 쓰고 각 물품이 분류되는 호를 기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술해야 되니까 또 설명 얼추 들어가야 되겠죠. 11부 주제 14호는 세트용 의류, 방직용 의류 세트 규정이었고요. 의류 아무리 세트로 제시된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걔네가 세트로서 분류 가능한 애들은 슈트라던가 앙상블 이런 애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기술해 주시면 되고, 61류 주제 9호는 62류 주제 9호랑 똑같이 남성용, 여성용 의류에 대한 재단법에 따른 분류 규정이 기술되어 있었어요.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면 남성용이고 반대면 여성용이고, 재단법이 명확하면 그거 떠나서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 판단하고, 재단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성용으로 봐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걸 주제 9호를 괜히 왜 물어봤냐면, 이 싱글리트가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 안 써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거 캐치 안 하고 그냥 이거 아무 호 하나 딱 썼으면 다른 정확하게 쓰신 분들에 비해서는 점수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 주제 9호의 내용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직물제 싱글리트에 대한 남성용, 여성용에 대한 명칭이 없기 때문에 이 정보로서는 정확한 품목 분류가 불가능하여 여성용 또는 소형용이 분류되는 U20 7호로 분류한다. 이런 내용이 같이 기술되지 않았으면 좀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성별에 대한 규정이 기술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다 670 남성용이면 6207호로 분류를 하고 여성용이면 6208호로 분류한다. 이런 명칭이 있었어야 전체 점수가 다 받아졌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에 거보다 심지어 점수도 높아요. 10점이나 돼요. 11부 주제 14호나 61부 주제 9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암기하실 때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각 호를 기술함에 있어서 싱글리트 하나 차이 정도로 한 1, 2점의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물음 4번은 아까 손톱깎이 이런 제품이었죠. 비금속으로 만들어졌냐, 귀금속으로 아니면 천알빗자로 만들어졌냐, 안일빗자로 만들어졌냐, 이런 내용이 기술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플라스틱 용기에 세트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 플라스틱 케이스와 함께 포장되어 있고 걔네들이 소매용 세트로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통칙에서 통칙 제5호 용기에 대한 분류 규정도 같이 기술이 됐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품 동그라미 3을 품목 분류할 경우 호를 쓰고, 호 어디요? 8, 2, 1, 4, 5죠. 이거 대충 쓰고, 그 다음에 분류 이유와 관련 규정을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네가 이거를 82145로 분류를 했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주규정이었겠죠. 82류 주제 1호에서는 이제 작용하는 부분이 비금속이라든가 어떤 정해져 있는 과목부터 라목까지 기술되어 있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야만 여기로 분류가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용 화덕이라든가 이런 그라인딩 휠이라든가
매니큐어, 페디큐어 세트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라고 해서 원재료의 범위를 딱히 제재하지 않고 있다라고 캐치를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일빗자를 써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8114호로 충분히 분류가 가능했던 거죠. 그러면 오케이, 물품에 대한 분류는 알겠고 그럼 거기 플라스틱 케이스는 어쩔 건데, 그거는 통칙제 5호에 따라서 따로 뭐 이거 주로 이것도 해설 내용이 좀 가미돼야 될 수도 있겠지만 82145에 보면 뭐 이런저런 물품들이 일반적으로는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되어 제시된다 뭐 이런 내용이 해설에 또 있긴 해요. 뭐 그걸 떠나서 플라스틱 용기도 같이 분류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통칙제 5호 과목에 따라서 얘네들이 만약에 재포장 없이 그대로 유통된다라는 게 그 물품을 만들어 이렇게 패킹하기 위해서 정해진 규격화로 되어 있고 뭐 장기간 사용 가능하고 뭐 이렇게 항상 유통되는 발톱깎이 통 같은 애들이다라고 한다면 원래 본 물품과 함께 분류가 된다라는 내용을 같이 기술해 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5점짜리였기 때문에 호를 정확하게 쓰시고 그렇게 호를 판단한 근거를 짤막하게 뭐 81 주제 1호 내용 간단하게 쓰고 통칙 5호 과목 내용 간단하게 써가지고 딱 빠르게 문제 4번으로 넘어갔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4번은 오랜만에 무기류에 대한 문제가 기출이 됐어요. 93류에 대한 내용인데 93류만 딱 물어보진 않았고 이거랑 같이 얼마든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류를 쓰라고 딱 기출됐어요. 이번 기출은 류를 쓰라는 것도 많이 나왔고 호를 쓰라는 것도 좀 나왔고 이래가지고 구분 없이 잘 나온 것 같고 굳이 막 소를 쓰시오 막 이런 문제는 조금 얼마든지 이렇게 예쁜 좋은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건 좀 선이 넘지 않았었나 싶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제 물음 1 같은 경우에는 93류의 분류 체계하고 이제 9301호부터 9307호까지 쓰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93류 주제 2호의 내용을 기술하라고 되어 있어요. 2호 만약에 1호를 써라라고 했으면 조금 더 문제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제외기준 쓰라고 한 거니까 좀 번거로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2호에 대해서 부품에 대한 내용을 쓰라라고 했기 때문에 쓰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사님께서 열심히 준비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요거 10점 받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호의 영어 자체가 완벽하게 이거 9303 같은 건 내용도 좀 길어가지고 완벽하게 안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각 호에서 요구하는 뭐 이제 군용 무기라든가 피스톨이라든가 리볼버라든가 아니면 산탄총 이런 것들 잘 구분해가지고 기술했으면 충분히 10점 받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류 판단하는 거 이거는 물론 각 물품이 어디에 분류됐을까를 미리 다 정리해가지고 분석해놓고 분류를 해놓고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런 건 쉽지 않을 테니까 얼마든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10가지 애들을 만들어 놓아 주셨어요. 그래서 신호용 조명탄이라고 하는 거는 불꽃 제품이라고 해서 36류로 분류가 될 텐데 저희 남성분들 게임 많이 좋아하면 요즘 핫하다고 하는 배그 같은 거 플레어건이라는 걸 쏘잖아요. 플레어 빵 쓰면 뭐 보급품도 내려오고 그 플레어건 자체랑 플레어는 93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혼란스러웠을 수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탄총이라고 하는 것도 스포츠용이네? 그럼 운동용구 쪽으로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산탄총 93류로 분류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스포츠용품이든 수렵용이든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군사용 드론이다 라고 하는 것도 드론 완구류만 빼고 다 8806이었죠. 군함도 89류였습니다. 수상기기 이런 애들은 뭐 이거 드론 정도? 95류와 95035 쪽이랑 좀 헷갈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고요. 자주식 장갑 차량 8710 맞습니다. 그쪽으로 딱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점수 받으라고 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 단독으로 제시된 무기용 망원 조준기 요게 조금 뭐였지? 라고 할 정도로 혼란스러웠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무기랑 그냥 같이 제시됐다? 단독으로 제시됐으면 관광용 기기가 맞아요. 근데 무기랑 같이 제시됐으면 무기가 중심이지 조준기 누가 관심 있습니까? 그러면 무기로 분류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렇게 골치 아픈 혼란스러웠던 게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행 훈련 장치 B가 탔던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88료로 분류가 됩니다. 다음에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검이다라고 하면 골동품인데 이게 무기니까 좀 이 무기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지 않을까? 얼마든지 100년 오래된 무기 가지고 사람 찌르면 그 사람 죽을 텐데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골동품으로 가야 됩니다. 어뢰나 쥐뢰는 무기류이기 때문에 6306에 나와 있고요. 낙하산 무동력으로 움직이는 것 이외에 무동력 로토슈트라던가 윙슈트와 같이 88045가 분류됩니다. 886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됐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아마 처음에 잘 쭉 쓰시다가 문제 3번 보시면서 멘탈이 팍 터져가지고 그 뒤에 문제도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게 문제 4번으로 나왔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는 바람에 답을 못 쓰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워낙에 되게 집중해서 배려와 함께 꽤나 잘 가공된 문제가 출제된 시험이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가 한 풀이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완벽하게 답안을 기술하셨고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노력했던 것들을 다 쏟아내고 왔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관세사님들께서 합격했을 거다라고 높은 점수를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해설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운이 좋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